추진하고 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조치가 증세 논란에 밀려서 사실상 철회됐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확대안을 의결하는데 결국 실패했습니다. 현대자동차에 이어 기아자동차도 중국 공장의 생산 중단을 검토하는 등 구조조정에 착수했습니다. 국회가 미세먼지를 국가 차원의 사회재난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재난법 개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상이 오늘 헤드라인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를 언급했던 정부가 증세 논란에 반발 움직임이 커지자 연장을 전제로 검토하겠다라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가희 기자. 네, 장가희입니다. 예. 기획재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요? 네, 기획재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근로자의 보편적인 공제 제도로 운영되어 온 만큼 일몰 종료가 아니라 연장되어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서 개편 여부와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증세 목적이나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축소 또는 폐지를 검토한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은 경우 초과분의 15%까지 공제해주는 제도인데요. 세원 양성화를 위해 도입됐지만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시 세금을 줄이는 데 도움을 얻어왔습니다. 정부 스스로 논란을 자처했다는 지적도 나오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처럼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제도에 대해서는 축소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비과세, 감면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유리지갑인 직장인들에게 세금을 더 걷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여론이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기본공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일단 폐지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상황을 지켜보며 결정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장가입니다. 근로자위원이 불참하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탄력근로제 확대안을 의결하지 못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윤성훈 기자. 네, 윤성훈입니다. 예, 의결에 또 실패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사노위 측은 오전 7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최해 탄력근로제 등의 안건을 다시 상정할 계획이었습니다. 경사노위 측에 따르면 제3차 본위원회에는 지난번에 불참했던 근로자 대표들도 참석을 하기로 했었는데요. 그런데 위원회가 시작되기 6분 전에 근로자 대표들이 경사노위 측에 문자로 불참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근로자위원이 불참하면서 경사노위의 제3차 본위원회는 다시 파행을 빚게 된 것입니다. 총 18명으로 이루어지는 본위원회는 노사정 대표 중에서 한쪽 위원이 절반 이상 출석해야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는데요. 청년, 여성, 비정규직 등 근로자 대표 3명이 불참하면서 정족수 미달로 안건을 상정하지도 못하고 끝난 것입니다. 경사노위 측은 불참한 위원을 제외하고 차후 일정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탄력근로제 확대안은 어떻게 됩니까? 네, 문성현 위원장은 탄력근로자 합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경사노위의 탄력근로자 합의안은 권고안입니다. 사실상 국회에서 확대안과 관련한 법 개정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문성현 위원장은 노사정 합의의 상징적 의미가 크다는 점에서 제4차 본위원회를 열어 탄력근로자 합의안 등을 다시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형 실업부조 등 경사노위에서 처리하기로 했던 합의안도 동시에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윤성훈입니다. 카드 결제 수수료 인상안을 놓고 현대차와 대형 카드사들이 삿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타결을 짓지 못한 신한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는 오늘부터 현대자동차 대리점에서 결제가 거부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손서우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예, 오늘도 현대차와 카드사들 간의 협상이 진행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대차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6개 카드사들 가운데 지난 주말에는 국민과 하나카드가 협상을 타결 지었고
오늘 오전에는 BC카드가 현대차의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신한카드와 삼성카드, 롯데카드 3개사는 오늘도 협상을 벌였지만 현대차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해지를 통보한 대로 오늘부터 현대차 일선 대리점에서 해당 카드사들의 결제를 받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양측의 입장 차는 크지 않은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는데요. 카드사들은 현대차에 1.91에서 1.92% 정도의 수수료율을 제시하고 있고 여기에 현대차는 1.9% 안을 카드사들에게 최종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현대차가 카드사들의 안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카드사들이 현대차의 안을 받아들일지 이 모양새를 두고 마지막까지 명분과 자존심 싸움이 막판 타결의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카드 수수료 협상은 자동차 업계가 끝이 아니라면서요? 그렇습니다. 다만 이 통신사나 대형마트들이 남아 있는데요. 현대차와의 협상 결과를 보고 카드사들과의 협상에 임한다는 계획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통신 3개사의 경우에는 0.2에서 0.3%포인트 인상된 2에서 2.2% 정도의 결제 수수료율을 카드사들로부터 통보받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인상률이 지나치게 높고 오히려 인하될 필요성도 있다라고 통신사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들도 상황은 비슷한데요. 지난달 카드사들로부터 결제 수수료 인상 통보를 받았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카드사들에게 전달한 상태입니다. 현대차처럼 계약 해지 통보 같은 강경 대응도 나올 수 있을까요? 통신사나 대형마트의 경우 카드 결제 비중이 매우 높은 데다가 일회성이 아닌 수시 결제여서 대치 국면으로 빚어질 경우에는 일대 혼란이 불가피합니다. 카드사들도 계약 해지까지 감수하고 강경 대응으로 나가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현대차와의 협상에서 0.1%포인트 내외로 타결된 인상률이 이 통신사나 대형마트, 항공사 등과의 협상에서도 기준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기아자동차가 중국의 옌청 1공장 생산 중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현대차에 이어 기아자동차도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겁니다. 최나래 기자입니다. 중국의 옌청 1 공장은 기아차가 2002년 등펑 위에다 기아를 설립하면서 세운 세계의 공장 중 첫 번째 공장입니다. 사드 보복 이후 판매 부진 위기에 놓인 기아차는 최근 이 1공장에 대해 생산 중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아차 관계자는 생산 효율성 등 현재 상황을 고려해 생산 중단을 검토 중이지만 시기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지난 2017년 사드 보복 이후 중국에서의 한국 자동차 판매량은 급감했고 기아차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1공장의 생산 능력은 14만 대 수준입니다. 옌청의 3개 공장을 모두 합칠 경우 89만 대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옌청 공장의 가동률은 40%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2012년 48만 대를 넘어섰던 기아차의 중국 판매량이 지난해 약 37만 대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공급 과잉이 심각하다며 현대 기아차의 중국 시장 전략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합니다. 정치적 이슈라고 보기에는 전해부터 그 시장 점유율은 계속 내려오고 있었어요.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차도 그렇고. 구형 모델은 일단 좀 많이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신모델들을 이제 중국 시장에 맞게 좀 가격도 싸고 신사양을 많이 넣어서 출시를 해야 돼. 현대차와 기아차가 중국 생산 시설에 대한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가면서 글로벌 생산 능력도 재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CNBC 최나리입니다. 르노 삼성차 노조가 오늘 또 부분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임금과 단체 협상을 놓고 아직까지 회사와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시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예, 또 부분 파업 들어갔다고요? 네, 맞습니다. 노조는 오늘 오전 11시 주간 근무자부터 다시 부분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이로써 이번 임단협과 관련된 노조의 부분 파업은 오늘까지 모두 44번, 시간으로 따지면 168시간을 넘기게 됐습니다. 노사는 지난 8일에 자정을 넘기면서까지 임단협을 진행했지만 전환 배치와 추가 인력 채용 등에서 끝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노조는 앞으로 부분 파업을 주 2회로 정례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태 장기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겠군요.
맞습니다. 노사분규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부산시는 당장 협력업체와 지역경제 타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부산 상공회의소 역시 성명서를 내고 빠른 시일 안에 노사가 2차 집중교섭을 진행할 것을 요청했는데요. 이번 잠정합의 실패로 르노삼성의 신규 수출 물량 배정이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자동차 공장 폐쇄로 지역 경제까지 붕괴하는 이른바 제2의 한국 GM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CNBC 안지혜입니다. 미세먼지가 이제 국가 차원의 사회 재난에 포함이 됐습니다. 오늘 관련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를 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정현 기자. 네, 김정현입니다. 예, 오늘 미세먼지 법안이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요? 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수요일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 처리만 남겨놓게 됐는데요. 최종 관문을 통과하면 앞으로 미세먼지는 사회재난으로 지정돼 문제 해결에 예비비와 같은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됩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후속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안전 침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재난에 포함되면 뭐가 달라집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국가 예산 투입 외에 미세먼지로 인한 재난 사태 선포와 피해 조사 및 복구 계획 수립이 가능해집니다. 또 특별재난 지역 선포와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및 운용, 중앙대책본부 구성을 위한 법률적 근거도 마련되는 건데요. 재난사태 선포 시 행정안전부가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됩니다. 앞서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3당 원내대표는 긴급회동을 갖고 미세먼지 대책법을 이번 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기 때문에 문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부의 장기 소액 연체 탕감 정책으로 약 63만 명이 혜택을 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17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1,000만 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에 대한 장기 소액 연체자 지원 대책을 추진한 결과 62만 7천 명의 채무가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58만 6천 명은 채무가 완전히 면제됐다고 금융위는 설명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최근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두고 경기 둔화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KDI는 이번에 5달 연속으로 경기 둔화를 언급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와 석유화학, 석유 제품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크게 하락했고 1월 설비 투자와 건설 투자의 감소폭도 한 달 전보다 크게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조선사들이 지난달 세계 선박시장의 90%에 달하는 일감을 따냈습니다. 국제조선해운시황 분석기관인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표준 환산톤인 CGT를 기준으로 지난 2월 한 달간 우리나라는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의 90%인 70만 CGT를 수주했습니다. 2위는 중국, 3위는 일본이었습니다. 지난해 은행들의 순이익이 증가하면서 자본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국제결제은행 기준 총 자본 비율은 15.35%로 1년 전에 비해 0.11%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이는 바젤3 기준을 도입한 2015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주요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축소하겠다라는 생각이 일주일여 만에 사실상 철회됐다고 봐야죠. 한마디로 부정적 여론 때문이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당장 그런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연말 정산에서 그나마 받던 것도 못 받게 하려고 해서 여론이 많이 나오면서 언론에서 5천만 원 봉급자의 경우에 연말정 환급액이 최대 50만 원까지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막 개표까지 해가지고 여러 차례 나오니까 굉장히 부정적이어서 이제 문제가 있었다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부정적 여론이 이런 측에 있었어요. 최근에 정부가 이제 제로페이를 도입했는데 지자체도 그렇고 이게 지지부진하거든요, 사용이.
그러니까 결국 신용카드를 쓰게 하는 대신에 못 쓰게 하는 대신에 결국 제로페이로 이걸 돌리려고 하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 나와서 지금 이제 오늘 이제 정부에서 발표할 때 이 두 가지 모두가 사실이 아니다. 증세하려는 것도 아니고 예. 결국 제로페이 도입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다. 한 식으로 콕 집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 한 조사에서는 3분의 2 이상이 소득공제 혜택을 더 연장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서요? 맞습니다. 사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운은 띄었지만 이 납세자들의 반발이 만만치가 않죠. 반대 서명을 바로 받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사실 기재부 전통 차관 출신입니다. 그러죠. 주무부서이면서 세제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세제가 직장인들, 유리할 지갑 직장인들이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제는 일모를 3년 연장하자라는 법안을 발의를 했어요. 그러면서 점차 이게 결국 정부가 추진한다 하더라도 공은 국회로 넘어갈 거고 그렇죠. 국회에서 과연 이 세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선 내년 총선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좀 불가하다. 왜냐하면 1999년 도입 취지는 당시 이랬습니다. 자영업자들이 현금만 받고 매출을 부풀리거나 줄여서 세금을 탈루했던 것, 세원을 좀 양성하자라는 취지였는데 분명히 그런 취지는 달성이 됐습니다. 신용카드를 거의 보편화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1,000원짜리 물건을 사더라도 카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줄이고 싶어하는 일몰, 없애고 싶어하는 마음은 충분히 100번 공감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 역진성 문제예요. 예. 신용카드라는 게 사실 카드를 많이 긁으면 긁을수록 고소득자들한테 세금 혜택이 좀 감면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측면을 부각시켰는데 그러나 이 정부 여론을 좀 뒤엎기에는 너무 부족이었고요. 이 리얼미터 조사 결과 보면 3명 가운데 2명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나 폐지에는 반대하고 있는 글쎄요. 것으로 나타난 것이 결정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이게 몇 번 그동안에도 일몰이 됐던 걸 연장했던 거잖아요. 이 얘기가 또 반복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잊을만 하면 나오죠. 네. 잊을만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좀 설명하신 대로 1999년 처음 도입이 됐는데 처음 도입될 때부터 일몰제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미국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선셋 클로즈라 그래가지고 법을 만들 때 아예 몇 년 지나면 이게 효력이 없어지는 그런 법으로 만들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신용카드를 처음에 도입하려 많이 쓰기 권장하려고 할 때 이거 취지는 달성이 됐다. 그러면서 예.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일몰 조항이 이제 시한이 되면 이걸 없애려고 했는데 자꾸 반발이 나오니까 2년, 3년 주기로 계속 연장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국회에서 이 조세 특례 제한법을 이제 다시 한번 1년만 연장하면서 예, 이나 폭이라든지 인정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라. 이런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올해 다시 검토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연장이 되더라도 결국 언젠가는 다시 또 재검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입니다. 조세특례 제한법을 매년 또는 이제 2, 3년 주기로 계속해서 바꾸니까 이게 개정을 하니까. 그러니까 만약 이걸 이렇게 논란이 또 불거지지 않으려면 이런 일몰 조항을 없애든지 아니면 아예 별도로 어떤 봉급 생활자들의 어떤 이 연말 정산에서 이런 거를 대신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든지 이렇게 특례 제한을 하는 방법이 아니라 뭔가 좀 어떤 영구적인 제도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예.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소장님, 간병인 비용이 많이 올랐다고 하던데 왜 그랬을까요? 사실 저도 기재부 출입을 오래 했는데 간병인 물가만 따로 들여다보기엔 정말 처음입니다. 네. 이 통계청이 밝힌 이제 2018년도 지난해 이제 간병 도우미료 물가라고 하는데요. 이게 1년 전에 비해서 6.9%가 그러게요. 오른 거예요. 지난해 아마 전체 물가 상승률이 1.5%입니다. 그러면 간병비 물가가 무려 전체 보통 평균 물가의 4배 이상으로 뛰었다라는 건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우리 주변에 아마 가족 중에 누가 한 명쯤은 간병인을 둘 정도로 요양 환자가 있는데요. 예. 간병인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은 주로 치매 환자, 그리고 중증 뇌질환 환자거든요. 대소변을 받을 수 없는 그렇죠. 분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3D 업종으로 분류가 돼서 국내에서는 간병인을 하려는 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중국 동포들, 조선족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 수요 대비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수요가 많으면 많을수록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두 번째가 이 핵가족화와 이제 가족 해체에 따른 이런 개념이 확산이 되다 보니까 구태여 내가 모셔야 되나?
이제 필요한 곳에 요양원이 있으면 따로 모시자라는. 그러게요. 아마 이제 K본부에서 지금 국민 드라마로 등극하고 있는 거기에 보면 치매 환자분이 나오시잖아요. 예. 정말로 이제 한 분을 모시기 위해서 가족 전체가 다 이제 매달려야 하는, 한 명은 누군가는 또 생계를 접어야 되는, 생업을 접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또 하나는 최저임금 인상을 들 수 있습니다. 네. 최저임금이 2년 연속 2자릿수로 올랐다라는 건 이분들은 최저임금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최저임금 이상의 이제 임금을 올려줘야 돼 보니까 실제로 이제 제 친척분도 간병을 하고 계신데 순수하게 간병인한테만 월 200 이상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병원비 그리고 약값이 아니라 진료비가 아니라 순수하게 뭐 이렇게 돌봐주는 비용만 이렇게 들다 보니까 정말로 이제 이 노후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의 경우에는 정말 아파서 정말 집안 전체가 굉장히 혼란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문제는 계속 이제 집중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이제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수님, 그 금융당국이 이 주택연금의 가입 문턱을 낮추기로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부족한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 다 아시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에 잠겨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특히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주택 한 채가 유일한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뭔가 현금화해가지고 그걸 노인 빈곤율을 없애는 그런 노인에 쓰려면 파는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파는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이제 부동산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들쭉날쭉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또 손해 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팔기도 어렵고 자식들이 그거 하나 바라보고 있는데 또 그 팔기도 어렵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연령대를 낮춰가지고 그걸 유동화할 수 있도록 현금을 해서 현금화해서 그걸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그 자산 소득도 사산을 개해서 부동산 값도 주택 값도 조금 고가의 주택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나이도 좀 낮춰가지고 쉽게 그것을 현금화해서 노인 빈곤율 좀 더 낮추려고 하는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좀 작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소장님 이게 좀 조건들이 좀 완화됐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주택연금이라는 게 이제 집 한 채를 맡기고 매달 이제 연금을 받는 겁니다. 2007년에 도입이 됐는데 지난해 말 기준 가입자 수가 6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건 맞지만 12년간의 통계를 보게 되면 그다지 많지 않은 숫자라는 겁니다. 사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문턱은 낮추고 있는데 크게 세 가지가 달라집니다. 우선 가입 연령. 지금까지는 부부 가운데 2명 중 1명은 반드시 60세 이상이어야지만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이 기준을 이제 50대, 60세 이상에서 50대 중반까지 낮출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연령 하한선은 국회 논의를 거치면서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가 이렇게 주택연금에 가입한 주택에 대해서는 절대 전월세나 반전세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자기가 거주를 해야 된다는 조건이 붙지만 이게 가능해지고요. 세 번째는 주택연금 가입 대상의 주택 가격이 지금까지는 공시지가 9억 원을 기준으로 했는데 시가 기준으로 했는데 이것을 이제 공시가격에서 이제 시가 기준을 9억 원으로 바뀌게 되면 정말 실거래가 기준 10억, 13억 상당의 주택도 이제 아마 이제 주택 가입이 가능해지게 되면 그만큼 현재보다도 더 일찍 50대 중후반 때부터 더 많은 금액을 이제 주택 저당 잡히고 받을 수 있는 게 가능해지니까 아마 이제 주택연금, 뭐 농지연금 이런 연금은 공적연금이 좀 부재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개인들한테 독려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게 2주택자는 가입이 안 됩니다. 그리고 2주택자는 먼저 주택을 3년 이내로 이제 판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가입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이런 문턱을 좀 더 낮출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예,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정부가 LCC 즉 저비용 항공사 3개 업체 면허를 새로 발급을 했죠.
오늘은 그 가운데 한 곳인 에어로케이 강병호 대표 모시고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젊은 나이에 항공사 창업에 뛰어드신 계기가 있나요? 우선 그게 젊은 나이는 아닌 것 같은데요. 어렸을 때 제가 사실 항공 쪽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17살 때 비행기 사실 조종사 면허를 뭐 큰 비행기는 아니지만 자가용 비행기 면허증을 취득을 했었고요. 그래서 계속 또 외국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많은 이쪽 항공사를 이용을 했고 또 한국에 와서도 많은 항공사를 이용해 본 결과 좀 이쪽 산업 자체가 아직 또 많은 외국이랑 좀 다르다는 느낌도 들었고 또 제가 이제 금융이랑 대기업을 다니면서 이런 좀 사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이제 결심을 갖고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게 항공 쪽이 아직 기회가 많다라는 생각에 뭐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오래 걸릴지 몰랐습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렸고 4년 넘게 걸려서 이제 더 이상 좀 나이가 어리지 않게 근데 뭐 잘 돼서 아주 이번에 기쁩니다. 예. 그 LC 시장에 이렇게 뛰어드시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선 뭐 ACC 앞서 좀 말씀드렸듯이 그 ACC 시장이라고 하면 아직 제가 봐서는 그 뭐 사람들이 레드오션이라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고 아직 블루오션이라고 보고 있고. 아, 그래요? 네, 많은 아직 매년 수요가 계속 그 증가하고 있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청주공항이 저희 이제 모기지 항공사로서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청주를 이제 중부권으로만 봐도 거기에 지금 굉장히 불편을 많이 하고 있었던 그 소비자들 입장에서 또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저희가 한 1시간 반 정도 반경 안에 인구 한 700만 명 정도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인천을 왔다 갔다 하는데 국내만 얘기하시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의 불편을 저희가 더 편히 또 줄 수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기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청주가 모 공항이고 청주를 중심으로 국내만 취항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국내는 거의 안 할 계획이고요. 거의 국제선으로서 이제 저희는 대부분 노선들은 뭐 1차적으로는 이제 동북아시아, 이제 일본, 중국, 대만, 그리고 앞으로 이제 뭐 베트남이랑 동남아시아가 이제 저희의 주요 노선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국내보다도 동남아 쪽에 주로. 네, 아시아 쪽, 동북아시아 쪽에 집중적으로 취향을 하실 계획이다. 에어로케이만의 뭔가 좀 경쟁력 또는 우리의 어떤 전략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앞서 말씀드린 이제 청주 공항이 저희의 이제 어떻게 보면 제일 큰 차별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아직까지는 뭐 에어로케이 말고는 다른 항공사 여기서 지금 모기지를 둔 항공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초로 이제 청주 공항을 활용을 했을 때 여러 면에서 이제 사실 항공 ACC라고 하면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가 항공사라고 좀 안 좋은 인식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맞는 용어는 저비용 항공사고요. 그래서 이제 비용을 절감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청주공항을 쓰면 그 비용에 대한 부분이 또 많은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2차 공항을 어떻게 보면 활용을 하는 이유고요. 외국에서도 이제 선진 ACC들이 성공한 계기가 대부분 이제 2차 공항을 잘 활용해서 성공한 케이스들이 많아서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공항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충분한 수요도 있고 그래서 공항을 이제 청주공항이라는 자체가 좀 차별되는 부분이고요. 또 이제 저희는 비행기를 다 새 비행기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입장에서 보면 새 비행기면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근데 솔직히 그 부분에서는 처음에는 좀 많이 들어가도 궁극적으로는 비용이 절감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새 비행기를 활용했을 때는 뭐 여러 비행기가 됐을 때는 똑같은 당위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옵션을 똑같이 이제 우리가 두고 가면 거기에서 이제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뭐 정비 이런 유지비가 이제 확실히 앞으로 저렴하게 갈 수도 있고 또 더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희는 새 비행기를 고집을 했습니다. 일단 언제 비행기가 뜨나요? 지금 이제 면허가 나와서 이제 저희가 운항 증명이라는 거를 이제 앞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는 빠르면 연말에 이제 가능하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연말부터 그러면은 연말부터 비행기를 띄울 수 있게 된다고 하면 그 사이에 이를테면은 아까 말씀하신 일본이나 중국이나 아마 대만 이쪽에 이제 취향 허가 같은 이런 것들을 다 받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가 보죠? 우선 우리나라에서 운항 증명이 나오면 그 운항 증명 가지고 이제 외국에다 이제 약간 뭐 등록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추후에 이제 그
우선 우리나라에서 운한 증명을 받는 게 우선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이 항공사들이 이제 9개나 돼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레드오션에 대한 우려들도 있거든요. 사실은 뭐 어떤 전략이 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우리만의 좀 차별적인 어떤 특징으로 우리 대표님께 생각하시는 건 뭔가요? 네, 뭐 굉장히 많은데요. 쉽게 보면 두 가지로 좀 크게 보면 하나는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저비용, 그러니까 비용이 낮춰져야지 또 2차 공항에 많은 사람들이 좀 낮은 운임을 보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 비용에 대한 그게 아주 충실하게 이제 저희 저비용 항공사들의 성공한 케이스들을 보고 거기에 맞게끔 이제 그 여러 이제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쓸 부분이고요. 근데 결국은 뭐 혁신이라고 하면 이제 모든 게 혁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혁신이라고 하면 저희는 뭐 IT 부분에서도 이제 사실 신규 항공사를 살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시작하니까. 그래서 또 이런 IT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 뭐 핵심 전략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이제 보여주시면 되죠, 뭐.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동계 불참에 경산하위가 또 파행되면서 탄력근로제 합의안 의결이 무산됐습니다. 향후 전망 짚어보고요. 정부와 여당이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전공로 소속 조합원의 복직에 관한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양쪽 입장 전문가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명지대 김영준 교수, 그다음에 장진나 노무사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 경산호위 때문에 우리 노무사한테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경산호위 이렇게 잘 안 풀리는 거 보시면? 네, 지금의 이제 과정들이 보통 제가 지금 봤을 때 2015년도 9월 15일 날 저희가 있었던 노사정 대타협 그때의 그 과정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도 지금 현재 경산호위의 이제 전신이죠. 노사정위원회에서 노사정이 합의안을 지금 도출했었습니다. 하지만 합의안을 도출을 해놨다가 근데 나중에는 항공노총이 이 합의안에 대한 백지화를 주장을 하면서 결국은 합의에 실패하게 됐거든요. 지금도 당초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포함한 합의안이 도출이 됐다가 이제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들이 이제는 지금 백지화를 주장을 하면서 지금 파행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저희가 쉽게 합의에 이르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교수님. 네. 그러다 보니까 야당 쪽에서도 그렇고 경산호위가 뭐 필요가 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군요. 원래대로라면은 이제 국회가 제대로 기능을 한다고 하면은 굳이 노사정위원회를 거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우리나라 국회는 뭐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완충적 지대로서의 사회적 대타협의 기구가 필요하다. 그런 또 공감대가 만들어졌어요. 실제로 보면은 합의안이 만들어졌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본회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두 가지가 이제 하나의 쟁점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그럼 의결을 하지 않은 사항을 가지고 합의 내용만 가지고 국회에서 이렇게 진행한다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라는 그렇죠.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한다면은 원래 취지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데 이거를 계속해서 이런 노사정위원회의 기능을 유지시키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라고 그렇죠. 하는 이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어쨌든 간에 이 탄력 근로제와 관련돼서는 지금 여야 모두가 좀 뭐 이번 국회 내에서 하여튼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이 부분이 빨리 나름대로 이제 처리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일단은 뭐 지금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포함해서
정의당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이 다른 문제와 저는 혹시 이게 연계돼 가지고 뭐 선거제도 개혁 문제라든지 뭐 다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걸 연계해 가지고 처리하면서 이게 또 그 정도까지는 아직 아니더라고요. 그것까지는 아닐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노무사님, 그래서 경산호위 뭐 위원장이라든가 문성현 위원장이라든가 내부적으로는 뭔가 좀 바꿔야 된다, 바꾸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군요. 그렇게 얘기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의사결정 구조, 뭐 운영 방식 이런 부분에서는 다시 재고를 하겠다라고는 하지만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이제 여기에 보이콧을 주장하고 있는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운영 방식이라든지 의사결정 방식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태생적인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은 뭐 향후에도 계속 뭐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시 이 지금 보이콧하고 있는 위원들을 불러들여서 합의를 위한 기구로서 운영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봅니다. 예. 교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합의 구조가 다층적으로 되어 있다는 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경사정위 노위에 의제별위원회가 또 있고 또 운영위원회도 있고 하니까 지금 한국노총은 계속해서 지금 회의에 참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합의를 해서 올렸는데 또 합의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오히려 이러한 그 구조를 좀 경직시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단순화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예를 들어서 의제위원회에서 합의를 보면 그거는 바로 합의된 거로 간주를 해서 가져가는 이런 단순 구조로 가져가줘야지 이렇게 복합 구조로 가져간다면 언제 어디서 지금 보면은 뭐 여성, 청년, 비정규직 대표 사면이 불참을 해버리니까 깨져버리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조금 우리가 좀 변화를 좀 줘서 아주 신속하고도 그리고 나름대로 납득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좀 합니다. 예. 노무사님, 이번엔 전공노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전공노가 합법노조로 인정받은 게 지난해였다면서요? 그렇죠. 지난해 다시 합법노조로 인정을 받은 거고요. 다시요? 예. 당초에는 전공노는 2002년도 3월 달에 출범을 했었다가 2007년도 10월 달에 합법노조로 인정을 받았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3년이 지난 2009년도 10월 이명박 정부 때죠. 그때 이제 정치적인 중립 의무 위반으로 해가지고 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하고 법의 노조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거의 한 10년 만이죠. 한 9년, 10년 만에 다시 노동조합으로 인정을 받은 상황에 있습니다. 예. 네. 이게 근데 원래 문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다면서요? 잠깐만, 이게 실은 이 문제가 2004년도 11월에 있었던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 네, 노무현 정부 때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조금 전에 설명을 잘 해주셨지만은 2002년 3월달에 이제 공무원 노조가 이제 설립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정권의 하수인으로 부끄러운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2002년도 3월에 이제 창립을 했는데 실제로 합법화된 거는 2007년도 10월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불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2004년도 11월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당시에 노무현 정부 때 노동 3권 중에서 단체 행동권은 허용하지 않고 예를 들어 교섭권이라든지 선택권 이 두 가지만 허용을 한다고 하니까 이거는 부당하다고 해서 2004년도 11월 15일 날 결국은 대한민국 정부사상 최초로 공무원들이 노조 파업을 시작을 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 노무현 정부는 이제 강력하게 대처를 했어요. 이거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뭐 지도부 33명에 대해서 검거 명령을 내리고 그리고 무단으로 결근을 한 것도 이런 파업에 참여한 걸 간주하겠다고 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게 부당하다고 해서 대법원에 수를 걸었지만은 대법원에서는 이거는 136명에 관련돼서 정당한 해고다라고 하는 판결이 내린 상태였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이제 또 15년 만에 뒤집는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여야 간의 갈등이 지금 씨앗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의 입장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장노 부사님한테 이 방식이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복직을 허용하는 이 방식이 적절하다고 보세요? 네, 당초에 지금 이명박 정부 때 그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공무원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있던 것을 지금 이제는 다시 인가 취소를 했던 부분들이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여태까지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이 해고 관련돼 가지고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법농단 네, 문제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재판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치적인 판단을 했지 법률적인 판단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특별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다시 이것들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또 다른 법률적인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데 또 그동안의 전공로에 대한 그 쭉 이제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는 상당 부분 다른 외국의 예를 봐도 공무원의 범위가 저희 너무 넓어요. 그다음에 쟁행위가 금지되고 있는 공무원들의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또 그 간에서도 부분적으로 그 공무원들의 그 쟁의권을 인정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또 범위가 넓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제한들이 걸려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강경하게 어떻게 보면 노동조합으로서의 그 권리를 찾기 위해서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또 그런 해고라든지 징계 조치가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그런 시점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이 부분은 교수님은 입장은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요. 저는 미국에서 오랫동안 공부를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공무원들이 왜 정치 행동을 할 수 없나요? 미국은 대통령도 선거운동까지 하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는 공무원들 정치행동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노동권을 주면 노동 상권을 다 줘야지 왜 노동 이권만 줍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지금과 같은 전공로 복직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이것은 지극히 법치 훼손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딴 것도 아니고 지금 문재인 정부는 참여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설명한 것과 같이 이 문제가 되고 있었던 건 2004년도 11월 15일 날 있었던 136명에 대한 복직에 대한 문제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합법화 이후에 다시 또 벼랑간 이거를 법의 노조로 만드는 이명박 정부 때 그거는 분명히 잘못된 거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2004년도에 일었었던 부분들을 다시 15년 만에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복직을 시킨다고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 지나치게 자기적일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초기에 말씀했던 공무원과 관련된 전향적인 법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하지만 이 부분들 더 중요한 거는 대법원에서 상당수가 해고는 정당하라고 판단이 난 거를 이걸 다시 뒤집어 가지고 특정한 130명을 위한 특별법을 만든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요지가 분명히 있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그러게요. 근데 아직 노조 측이 모든 사항을 동의한 건 아니라면서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합의안은 이제는 도출이 돼서 지금 정부, 그다음에 지금 여당, 그다음에 전공로까지 지금 일정 부분 합의가 된 부분입니다. 당초에 전공로는 2002년도부터 전공로가 만들어진 이후부터 생긴 여러 가지 그 징계라든지 해고에 대해서 모두 다 없애달라라는 취지의 그 요구안을 냈었었는데요. 지금 민주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정 중재안을 내서 합의로 합법적인 노조로 인정받았던 기간, 즉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의 약 3년 기간 동안만 징계 취소를 하고 그다음에 해고자들에 대해서 복직을 하고 이런 부분들로 지금 합의안을 이제는 제시를 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 청와대, 그다음에 여당, 그다음에 전공로까지 지금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교수님 좀 원론적인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이게 야당에서 오케이를 해줄 것 같지가 별로 않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좀 잘 설명해 주셨는데 그 징계 말소, 그러니까 모든 징계를 취소하라는 것에 대해서 여당조차도 그건 어렵다. 그러니까 징계 말소를 하면 한 쉽게 표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사항이 조금 그 완화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2002년서부터가 아니라 합법화됐던 3년만 하더라도 늘어날 만큼 공무원 연금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어요. 그러나 그런 본질이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오히려 더 전향적으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을 그걸 목표로 해야지 단지 그 136명에 대해서 2004년도에 있었던 11월에 있었던 그런 분들에 대한 복직의 특별법을 특별법이라는 건 아주 정말 특별한 경우에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5.18 특별법이라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아무리 대통령이 대선 공약이라고 하더라도 대선 공약을 다 지킨 적이 있나요? 대통령이? 안 지킨 거 굉장히 많습니다. 미세먼지 30% 감축 못했어요. 다른 지금 최저임금 10,000원을 올린다는 거 어렵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공약이라는 것이 반드시 지켜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사태적으로 가져간다고 했을 때 오히려 저는 역풍이 더 많이 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보다 전형 미래지향적으로 가자라는 부분 속에서 이거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저는 뭐 특히 야당인 경우 자유한국당 이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물론 이렇게 됐을 때 이것도 다시 뭐 패스트 트랙으로 해가지고 다른 정당이랑 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예. 굉장히 소모적인 논쟁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좀 봅니다. 그러니까요. 전교조도 지금 해직교사 복직 문제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것도 두 분한테 다 한번 좀 말씀을 듣고 싶은데 영향이 서로 좀 있겠네요. 물론 강력한 영향을 미칠 겁니다. 지금 전교조가 이제 이 부분에서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지금 전공로보다도 전교조 해직교사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좀 많이 논의가 더 필요하지 않나. 향후에 그런 문제들까지 고려를 한다고 하면은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교조 이 복직 문제도 근처적으로 큰 과정은 비슷한 거죠? 똑같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전공로 복직 특별법이라고 하면 전교조 복직 특별법이 만들어져야죠. 그래야지 그런 논리라면 법의 형평상 맞는 것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수없이 많은 특별법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럴 이것이 과연 이게 옳은 것이냐에 대한 물론 대통령이 공약을 했기 때문에 이 공약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야당은 뭐냐면 그 촛불 청구서 아니냐.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 속에서 노동자 단체들이 도움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종의 보훈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건 너무 지나치게 국정 운영을 특정한 정파로 끌고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논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전공로나 전교조나 해직 교사라든지 해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구제하는 것은 똑같은 논리로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다음은 이게 풀어지면 다음에는 전교조 문제도 풀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저는 많은 특별법보다도 좀 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보편적 법으로서 공무원들과 교사들도 정치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가는 문제는 뭐냐면 헌법재판소에서 너무 보수적으로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이걸 전부 다 합헌 판결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또 풀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노동 3권을 행사하다가 이를테면은 해고가 됐던 사람들에 대해서 복직 판정을 헌법재판소가 좀 쉽게 한다 이런 말씀. 그러니까 전공로에 대해서 공무원들이라든지 교사들에 대해서 정치 행위를 한다든지 이렇게 노정한 것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는 법을 합헌 판결을 내린다는 거. 이것이 만약에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이 내려지면 지금 상황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그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뭔가 좀 해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당연히 뭐 저희 항상 원론적인 얘기하지만 지금 경사노위도 마찬가지고 지금 전공로 이 사태도 마찬가지고 좀 합의가 돼야 돼요. 근데 글쎄요, 예. 합의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뭐 지금 경사노위도 지금 합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화로 풀어간다, 이해를 하자 뭐 이런 얘기 자체가 조금 저도 답답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원론적인 부분들은 그렇죠. 예. 교수님께서도 뭐죠? 합리적인 해법이라면 해법 이상 더 중요한 건 법적 안정성이 지켜져야 된다. 그러니까 법치가 흔들려지게 되면은 여러 조로 이해관계가 충돌되면서 서로가 어디다가 우리가 비중을 둬야 되냐는 그 문제가 또 갈등의 요소가 되기 때문에 가장 최우선 과제는 법적 안정성에다 좀 비중을 뒀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홀 라이프스타일 리보 박유라입니다. 내일은 나오실 때 따뜻한 옷차림이 필요합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낮부터 부쩍 쌀쌀해지겠고요. 모레 아침에는 서울의 기온이 영하 2도까지 내려가는 등 반짝 꽃샘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기온이 급격하게 변한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까지는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이겠지만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대기 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면서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는데요. 다만 수도권과 강원 동해안으로는 건조특보가 내려지는 등 대기가 무척 건조한 상태입니다. 화재 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입니다. 흐린 가운데 경기 남부와 충남, 호남과 제주도에는 비가 오고 있는데요. 밤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경남은 밤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중부지방 흐린 가운데 아침부터 낮 사이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눈의 양은 1cm 내외로 예상됩니다. 동해안 흐린 가운데 낮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속초 10도, 강릉은 13도에 머물겠습니다.
남부지방 대체로 구름 많겠고 전북은 낮에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낮 동안 광주 13도, 대구 14도가 되겠습니다. 반짝 추위 속에 수요일에는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에 비나 눈이 오겠고요. 목요일에는 중북부에 비가 시작돼 금요일에는 전국에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